최근 가요계에서 중소돌의 기적을 이뤘다라고 불리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피프티피프티라는 걸그룹인데요.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빌보드 차트 상위권까지 휩쓸면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과 데뷔한 지 7개월밖에 안 되는 정말 쌩쌩한 신인 걸그룹이거든요. 하지만 데뷔와 함께 찾아온 엄청난 인기 때문에 뜻밖의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단순해요.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업계에 굉장히 고착화된 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홍준 대표는 어트랙트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피프티피프티라는 걸그룹이 이 회사의 전속 계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매니지먼트 전권을 갖고 있지만 프로듀싱 능력은 없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듀싱에 관한 전권을 기버스라는 안성일 대표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용역 외주를 준 거예요. 어떻게 그 부분을 알 수 있느냐? 어트랙트에서 피프티피프티에 관한 지분을 100% 갖고 있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지분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하나 불거집니다. 피프티피프티라는 걸그룹이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친 상황에서 전홍준 대표가 뜻밖의 주장을 내놓습니다. 제3의 외부 세력이 개입이 돼 있다. 우리 멤버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가 지목한 인물은 바로 안성일 대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의견이잖아요. 하지만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자신들이 전속계약을 체결한 어트랙트 측에 전속계약 효력 가처분 신청을 진행을 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6월 19일입니다. 매니지먼트 전권을 갖고 있는 전홍준 대표는 최초 이 그룹을 만들 당시 8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돈을 틱톡에 쏟아부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의도였는데요. 이 의도는 극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엄청난 대박을 이뤄내게 됩니다. 하지만 80억 원이란 돈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전홍준 대표는 자신의 시기도 팔고 차도 팔고 갖고 있는 자산들을 대부분 투입해서 80억과 관련 비용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이 대박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성공을 발판으로 거액의 투자 유치를 이뤄내게 됩니다. 장밋빛 미래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과정에서 뜻밖의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6월 17일 날 피프티피프티가 교보문고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게 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받는 주체는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아니라 기버스였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걸그룹에 대한 전권, 지분을 전홍준 대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전홍준 대표밖에 없습니다.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 이 과정에서 기버스가 교보문고로부터 100억을 받는다. 여기서부터 제3의 외부 세력 개입이 불붙게 됩니다.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데려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온 것인데요. 이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한 기버스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사실 기사가 피프티피프티라는 명의로 나긴 했지만 기버스라는 회사 자체도 독립적인 회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교보문고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얘기가 돼 있었다. 마침 피프티피프티가 대박이 났고 이 과정에서 혼선이 비춰지면서 그렇게 비춰진 것뿐이지 피프티피프티와는 별개로 100억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의 차와 시계를 모두 팔아서 8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던 전홍준 대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의혹을 제기했던 대로 안성일 대표에게 피프티피프티가 간다면 이 수혜를 기버스 측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버스 측은 결단코 피프티피프티를 데려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완벽한 오해다 라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멤버들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대표에 대한 인식이 좀 이상하다? 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멤버들이 안성일 대표를 대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정말 이 업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멤버들과 소속사 간에는 전속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전속계약 과정에서 갑과 을이 명확하게 나눠져요. 그 갑과 을의 주체적인 회사는 어트랙트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트랙트 대표가 멤버들의 어머니와 멤버들을 직접 만나서 전속계약을 다 체결한 이후 프로듀싱을 하는 과정에서 안성일 대표가 함께 진행을 했던 것뿐이다. 다만 안성일 대표는 멤버들이 구성될 때부터 뽑을 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프로듀서로서 존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가 왜 불거졌느냐?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촬영을 합니다. 촬영 과정에서 멤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얘들아 시작하자 라고 하니까 멤버들이 네 대표님 이라고 답을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네 대표님. 여기서 네네 대표님의 주체는 안성일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멤버들은 안성일 대표를 자신들의 소속사 대표를 인식하고 있고 전홍준 대표를 투자자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거는 완벽한 허위입니다. 멤버들은 분명하게 전홍준 대표가 소속사 대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안성일 대표가 프로듀서로서 용역을 맡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성공의 주역은 안성일 대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소속사 대표가 전홍준 씨라는 것을 명확하게 멤버들은 알고 있습니다. 멤버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실망과 좌절을 했다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제 멤버들이 낸 입장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멤버의 수술 사유를 당사자 협의도 없이 임의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피프티 멤버 4인이 언론에 공식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아픈데 병명을 마음대로 소속사에서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트랙트 측은 멤버의 병명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월 26일 날 뜻밖의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멤버 아란이 담낭염 수술 이후 회복기를 보내고 있다. 피프티 멤버의 병명이 처음으로 기재된 시간이 6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시점은 6월 19일입니다. 그런데 담낭염이라는 병명이 처음으로 공개된 시점은 6월 26일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공개가 된 이후에 이 문제제기를 했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공개가 되기도 전에 전속계약 해지 신청을 해놓고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멤버들이 나가기 위한 부실을 찾는 것이 아니냐, 빌미를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프티 멤버 측에서 정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산.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을 포함해서 투자금을 이끌어와서 8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프티는 데뷔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0억 원을 상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상환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굉장히 극소수의 대형 기획사를 제외하고는 멤버들의 정산은 이처럼 이어집니다. 발탁 시기부터 합숙비, 연습비, 숙소비 이 모든 비용들이 투자금으로 인식이 됩니다.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이후 그 다음부터 흑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정산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7개월밖에 안 된 그룹, 벌써 80억 원도 넘게 들어간 그룹, 어떻게 정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뉴진스를 예를 들긴 하는데 뉴진스의 경우에는 정말 업계에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초대박이 났던 그룹입니다. 데뷔와 함께 엄청난 대박을 이뤘고 그 수입원도 대다수가 광고 모델, 출연료, 행사비 등등입니다. 그런데 피프티의 경우에는 행사나 광고들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은 상황,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은 80억 원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은 아직까지는 저조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어트랙트 측은 새로운 투자금을 받고 더욱 큰 시장으로, 더욱 큰 활동 무대로 피프티를 넘기려고 하는 시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가 결단을 내립니다. 안성일 대표에게 3집까지 같이 하자. 손을 내밀었지만 안성일 대표와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성일 대표에 대한 의혹의 시선도 있던데 사실 안성일 대표가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 본인이 멤버들을 데려갈 의향과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괜히 비난만 받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공교롭게도 안성일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더 기버스에 갔던 가수와 배우들 가운데 피프티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서 소송까지 이어졌고 이후에 안성일 대표 측으로 갔던 인물들이 2명 있습니다. 가수 손승연과 정의재라는 배우였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전 소속사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분쟁이 이뤄졌고 기버스 측으로 갔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때와 같이 이번에 또 유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정 싸움이 일어날 일만 남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멤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현상 유지만 해도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바로 직전이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멤버들의 이름이나 캐릭터들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에 멤버들은 소속사를 떠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법원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더라도 피프티 멤버들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을 따름입니다. 어트랙트 측이 멤버 강탈의 제3의 세력으로 지목한 대상이 바로 외부 용역 업체였습니다. 이 업체가 워너뮤직 코리아와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왜 외부 세력이 워너뮤직 코리아에 접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아니 2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안성일 대표의 더 기버스가 아니라 어트랙트 측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대체 왜 그런 투자사를 상대로 제3의 외부 세력으로 지목을 한 걸까? 이 부분이 취재 과정에서도 저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재를 통해서 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트랙트 측이 의심하고 있는 제3의 대상은 워너뮤직이 아닌 워너뮤직 코리아입니다. 워너뮤직 코리아는 워너뮤직 측의 한국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교롭게도 본사와 지사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워너뮤직 코리아 측은 완전한 사실 무근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서 어트랙트 측은 멤버 강탈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돌 제작비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로 80억 원이나 들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왜냐? 회사마다, 기업의 규모마다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부분을 설명함에 앞서서 총 3단계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SM, YG, JYP, 하이브 등 최상위 티어, 그리고 웬만큼 잘 알려진 가요기획사들을 이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신생 회사들, 이른바 신생돌 3진이라고 하겠습니다. 1진과 2진과 3진을 나눠서 각각 얼마만큼의 제작비가 드는지 걸그룹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8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드냐? 1진들도 그 정도 돈이 들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걸그룹 업계가 치열한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1진들의 경우에는 최소 앨범 한 장을 냈는데 1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냐? 사실 쓰는 돈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뮤직비디오에 따라서 앨범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갈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뮤직비디오를 찍는 경우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확보한 2진과 1진 아이돌들은 뮤직비디오에 3억에서 5억 원 돈의 돈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진의 경우에는 최근 10억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엄청난 스태프들이 동원돼서 촬영이 진행이 됩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하루 날밤을 새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노동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9to6를 정확하게 지키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붙어서 고퀄의 뮤직비디오를 양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1진 아이돌들이 뮤직비디오를 찍을 경우 10억 원대까지 돈이 투입이 된다. 그리고 연습생에서 앨범을 내는 데까지 드는 비용 약 1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음방 활동 등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최상위 티어의 경우에는 음방 활동을 2주 정도 혹은 1주 정도 도는데 3억에서 5억 원대의 비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만 합산을 하더라도 25억이 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비용이 바로 마케팅 비용입니다. 최상위 티어와 2, 3진과 가장 큰 격차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무리 고퀄로 만들더라도 마케팅을 얼마나 활발하게 할 수 있는지,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까지 제대로 먹힐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진 걸그룹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1진 최상위 티어 회사들은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거의 100억 원대에 이르는 투자비를 쓰고 있다. 앨범 한 장 기준입니다. 2진 걸그룹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대다수 들어봤던 이름들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의 경우에는 앨범 한 장을 냈는데 10억에서 30억대의 비용을 사용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냐? 사실 중소에서도 급이 갈리지 않습니까? 중소 상위 티어, 중소 하위 티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티어의 경우에는 뮤직비디오에도 5억 원 이상의 돈을 쓰고 마케팅에 돈을 쓰면서 30억 원대까지 비용이 든다. 특히 음악방송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이 든다고 합니다. 세트 비용이 있죠. 의상 비용이 있죠. 헤어 메이크업 있죠. 그리고 관계자들의 실비들이 모두 들어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방송을 제대로 도는 경우에는 3억에서 5억, 정말 아껴서 쓰는 경우에는 8천에서 1억 5천까지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그룹을 키우는데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소기획사의 아이돌들이 다 죽고 있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왜냐? 2, 30억을 들였는데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하지만 100억을 들인 팀과 너무 퀄리티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50억에서 60억은 있어야 제대로 된 걸그룹을 키울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시작하는 신생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아껴서 진행을 한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생도로의 경우에는 정말 생활형으로 진행을 해도 사실 한 장당 5억에서 6억 정도가 있으면 앨범을 내고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정말 아끼고 아껴야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 20억에서 30억 원대의 돈이 앨범 한 장을 내는데 쓰이는 비용이냐? 아닙니다. 이런 신생돌의 경우에는 세팅비라고 해서 20억에서 30억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앨범 3, 4장을 내고 방송 활동을 도는 데까지 쓰이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앨범 한 장을 내는데 쓰이는 비용은 대략적으로 5억에서 6억 정도다. 정말 아끼고 아낄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돌 팬이시지 않습니까? 돈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큽니까? 많이 크죠. 뮤직비디오만 봐도 돈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최근 아이돌 기획자, 제작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더 이상 2, 30억대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프티의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정산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들의 말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니 80억 원이나 들었어?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쓸 수 있다.
아니다, 너무 좀 과도하게 쓰인 면이 있다, 정산서를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다만 이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1집 잘 안 되고 이제 막 2집 잘 됐는데 여기서 정산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정산 과정이 아닌 정산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급하기에 앞서서 관련 자료들을 멤버들에게 주고 확인을 받고 지급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멤버들과 가족들이 내역서를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비용이 들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하지만 PPT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데 먼저 문제 제기를 해서 정산이 불투명하다 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떠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얘기를 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PPT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해외에서는 초대박이 난 상황, 엄청난 대박이 났기 때문에 이런 홍역을 치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위약금만 물면 정말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이 내용을 다룬 이후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위약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7년 표준계약서에서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가수의 대중문화예술 용역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을 한다. 그러니까 PPT의 경우에는 지난 7개월 동안 발생한 월평균 매출에서 잔여기간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PPT의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룹 아닙니까? 해외에서 엄청난 음원 수익을 거둬들였지만 이 수익은 대부분 저작권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멤버들은 이제부터 광고도 찍고 다양한 행사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을 벌어들이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계약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위약금을 내더라도 그간 잘 벌지 못한 때를 기준으로 매출 베이스를 산정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배상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멤버들이 제기한 문제가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멤버들은 기획자에게 그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결정적인 녹취 파일까지 공개됐습니다. 이 녹취 파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PPT의 숨겨진 행보들을 오늘 방송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50의 논란이 왜 소름 돋을까요? 사실 PPT의 이번 논란을 두고 여러 가지 소름 돋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안성일 대표가 워너뮤직 코리아 측에 200억 원의 통으로 멤버들의 전체 권리를 넘기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은 녹취록을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아예 아웃이라. 하는 게 뭐예요? 아니 그 레이블 녹취 파일을 보면 안성일 씨가 워너뮤직 코리아에 멤버들을 팔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워너뮤직 코리아 측에서 200억 원의 딜을 하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워너뮤직 코리아 측에서 멤버들을 사가는 대가로 200억 원을 책정하고 전홍준 대표에게 연락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전홍준 대표와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됐던 얘기였다. 그러니까 지분이 하나도 없는 안성일 씨가 워너뮤직 코리아 측에 멤버들을 아예 통으로 넘기려다가 됐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홍준 대표가 바이아웃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말입니다. 왜냐하면 축구계 해외에서 그것도 빌보드 차트를 휩쓸지 않았습니까? 상위권까지 올라갔는데 앞으로 기다리면 수백억, 수천억까지 다 벌 수 있는 그 상황에서 200억 원의 권리를 넘긴다? 전홍준 대표가 벌써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30-40년 동안 버텨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조차도 바이아웃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그런데 워너뮤직 측에서는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굉장히 복잡 미묘한 사태가 바로 이 사안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워너뮤직은 본사가 있고 코리아라는 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너뮤직 본사에서는 PPT의 가능성을 인정을 해서 약 250억 우리가 주체적으로 소속사의 문제를 제기한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력 없이 본인이 소속사의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공교로운 한 가지 사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지난 5월 달에 PPT 멤버 한 명이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소속사 측은 어떻게 밝혔냐? 멤버 한 명이 의학적 증상이 나타나 치료에 임하게 됐습니다. 1-2개월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에 따라서
활동을 중단합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인물이 바로 아린양입니다. 그리고 병명은 담낭염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으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PPT-PPT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잘 됐잖아요. 국내에서까지 인지도를 쌓으면 여자의 방탄소년단 격으로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수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활동에 대해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 그 시기에 갑작스럽게 멤버 한 명이 아팠다. 그런데 멤버 전체가 활동 중단에 들어갔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결정적인 의혹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멤버들의 활동 중단으로 인해서 어떤 파장이 일었다고 하던데 자, 제가 앞서서 전속계약 해지 시의 표준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 과정에서 그 책임이 아티스트 측에 있다면 아티스트 측은 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액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에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에 월 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활동 기간에 매출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멤버들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멤버들은 갑자기 2개월간의 활동 중단이 내려졌다. 자, 만약에 이 활동 중단하는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가 안 된다, 나머지 멤버들은 가야 된다, 강행을 요구하거나 아픈 멤버들에게 아니다, 계속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역시 전속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겁니다. 사실 계약 해지의 책임이 아티스트 측에 있다라고 한번 봐봅시다. 그렇다면 최대한 단기간 내에 많은 활동을 해서 많은 매출을 올려야 전홍준 대표가 손해배상액도 많이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반대로 안성일 대표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이미 교보 문고 측으로부터 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리대로 진행이 됐다면 워너뮤직 코리아 측으로부터 2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는 실탄이 300억 원이나 생기는 셈입니다. 단 1 음반의 기획 과정을 통과라는 작업에 대해서만 외주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작업, 전속계약 과정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매니지먼트, 그리고 광고, 행사, 이 모든 정권을 전홍준 대표가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외의 활동을 할 때는 다 전홍준 대표랑 진행을 했다. 그리고 음악 활동을 할 때만 안성일 대표와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대표를 안성일 씨로 인식할 가능성은 없다 이겁니다.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을 분명히 있고 본인들이 전속계약 과정에서도 갑과 을이 나눠질 때 어트랙트 측과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뉴진스가 방시혁이 본인의 대표라고 인식을 못하고 민희진 씨를 대표로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말인데요. 이 내용도 사실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민희진 씨는 적어도 뉴진스에 대해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성일 씨는 PPT-PPT에 대해서 지분이 없습니다. 그냥 외주 용역사 대표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테디가 블랙핑크 계약 기간 동안에 데리고 나오는 것, 블랙 아이드 필승이 트와이스 계약 과정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 용감한 형제가 시스타 활동 과정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 이렇게 봐야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대형 기획사들조차 A&R을 외주 용역으로 주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만 특별하게 외주 용역을 준 게 아니고 대다수의 기획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통수를 맞았다. 근데 왜 자꾸 통수라고 하는 건가요? 통수죠.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2명에게 통수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처럼 길러낸 멤버들에게 한번 맞았고, 두 번째는 안성일 씨에게 맞았습니다. 이 두 번째 통수가 굉장히 얼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안성일 대표란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작업이 굉장히 트렌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트렌디한 작곡가들에게 작업을 맡긴단 말이에요. 본인이 제작자 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8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못 믿을 사람에게 못 주잖아요. 그런데 안성일 대표가 마지막으로 히트곡을 낸 시점은 2005년 럼블피쉬의 으라차차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히트곡을 못 낸 당사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전권을 주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래서 이 전권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성공을 이뤄냈는데 이와 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자, 제가 1년의 PPT 사태를 지켜보면서 들었던 한 가지 생각. 역시 비즈니스를 하려면 갤럭시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아이들이 과연 방조자일까 아니면 피해자일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나도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사회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조차도 연예계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행동만 두고 보면은 괘씸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이들을 움직이는 제3자가 누구냐? 바로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다방면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의혹이 나온 지점이기도 한데요. 멤버들은 대체 왜 자신들을 키워주고 스타로 만들어준 전홍준 대표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연결고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50-50 멤버들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는 이들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멤버들이 구성된 초창기에 연습실에 스스로 찾아가서 걸레질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정리들을 해주면서 아빠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대표로서 어쨌든 투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분서주하면서 최대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음악에 대한 전권은 안성일 대표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성일 대표와 멤버들 간의 사이가 좀 더 끈끈해졌다.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더 끈끈한 사람이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멤버들에게 지시할 전달 사항도 대부분 안성일 대표에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멤버들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결정적으로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된 한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월과 4월 달에 벌어졌는데요. 안성일 대표가 그만두겠다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이에 전홍준 대표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 50-50의 성공에는 안성일 대표의 공로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진도 같이 하고 우리가 보너스도 주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총력을 기울여서 안성일 대표에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동안은 더 기버스를 외주 용역 업체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전담 프로듀서로 안성일 대표를 앉히겠다. 여러모로 도와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멤버들 역시 음악에 대한 조언을 안성일 대표에게 받지 않았습니까? 안성일 대표의 공로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대표를 잘랐다. 큐피트가 대박나고 나니까 바로 잘라버렸다. 라고 멤버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이 개입이 돼서 멤버들과 전홍준 대표 사이를 이간질을 했다. 멤버들 역시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 아니냐, 누군가의 종용으로 인해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홍준 대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번 사건 이후에 안성일 대표와 전홍준 대표에게 모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홍준 대표의 경우에는 강렬한 메시지 한 건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이들만큼은 지켜달라, 아이들은 보호해달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그러셨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정말 아이들만큼은 보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작비에 대한 비하인드가 좀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50-50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스스로 차도 팔고 시기도 파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언론상에 나온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노모가 모아둔 9천만 원을 빼서 자신의 투자금으로 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 비하인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전홍준 대표의 어머니는 90세가 넘는 연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령의 할머니가 은행에 가서 9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뽑는다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홍준 대표가 함께 갔다고 하는데 막내 아드님이 맞냐, 보이스피싱이 아니냐라고 수차례 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전홍준 대표가 너무나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어머니의 재산까지 탈탈 털어서 넣었던 그룹.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외부 세력에 대한 배신감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럼 그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그 돈 멤버들의 대한 투자금으로 다 들어갔죠. 사실 이 투자금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금이 있고 간접 투자금이 있습니다. 직접 투자금의 경우에는 멤버에게 들어갔던 비용들, 레슨비라든지 아니면 뮤직비디오 촬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간접 투자비의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죠. 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간접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정산 시에는 이 간접 비용을 정산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멤버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만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큰 틀에 있어서는 멤버들이 정산서를 통해서 받는 것은 직접 투자 내역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주 용역비가 꽤 많이 나갔다고 하던데 얼마나 들었던 건가요? 제가 다방면으로 전홍준 대표의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새벽까지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본인이 그토록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신감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해보니까 전홍준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월급도 400만 원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NR의 총괄을 맡고 있는 안성일 대표에게는 1억 6천만 원의 연봉을 책정해줬다. 그리고 제3의 외부 세력으로 꼽히는 또 한 명의 이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에게는 6,600만 원이라는 연봉을 책정해줘서 최대한 배려를 해줬는데 배신을 당했다. 사실 400만 원이라는 월급이 누군가에겐 클 수 있지만 3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온 대표 입장으로선 큰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비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최대한 줄이고 아끼고 안성일 대표에게 전권을 주고 연봉도 1억 6천 이상을 2년 동안 줬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됐다. 사실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걸그룹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트렌디한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으라차차라는 마지막 히트곡을 낸 안성일 대표에게 전권을 믿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흥행으로 이어졌는데 이 전권을 믿고 맡긴 결과가 배신으로 이어졌다.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의 입장에서는 멤버들과 자신을 이간질시킨 바로 그 세력에 대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멤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포용을 하고 싶다. 멤버들도 분명히 실수할 수 있다. 몰랐을 수 있다. 다만 이 제3의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큐피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바로 어제 디스패치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추가 취재를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최초로 큐피드를 바이아웃 해온 시기는 2월 24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안성일 대표가 이 좋은 곡이 있다. 스웨덴 작곡가들에게 이 곡을 사와야겠다. 비용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전홍준 대표가 엄청나게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이 돈을 즉시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9,000불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씨에게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먼저 안성일 대표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련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 계산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홍준 대표가 아무래도 업계 관계자였지 않습니까?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당연히 다양한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3월 달에 뜻밖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해당 곡의 저작권자가 어트랙스가 아닌 안성일 대표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지분율이 무려 95%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안성일 대표에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했더니 안성일 대표는 아무래도 빨리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내 이름을 올려둘 수밖에 없었다. 3개월 안에 이 저작권자 명을 바꿔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저작권자는 여전히 안성일 대표로 등기가 돼 있고 지분율 역시 95% 이상 소유하고 있다. 사실 이 스웨덴 작곡가들에게 얼마를 주고 이 곡을 사왔는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트랙스의 비용을 투입해서 이 곡을 사온 게 아닙니까? 적어도 비율대로 분배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전혀 어트랙스에 고지를 하지 않고 안성일 대표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다. 그로 인한 수혜는 어트랙스가 아닌 안성일 대표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트랙스가 소송을 통해서 저작권을 찾아올 수 있나요? 명확하게 자료가 있다면 저작권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료가 결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교롭게도 전홍준 대표는 갤럭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지인들에게 정말 통화 녹음이 나를 살렸다라는 말도 전했다고 합니다. 멤버들과 부모님이 상표권을 출원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어저께 이 사안을 접하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부터 황당할 따름이었는데요. 멤버들이 소속사인 어트랙터 측에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시점이 바로 6월 19일입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부모님이 본인들의 명의로 피프티피프티의 상표권을 출원한 시점 역시 6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속사를 떠나겠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아예 피프티피프티라는 상표권 자체를 갖겠다라는 시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멤버들은 부모님의 명의로 피프티피프티라는 한글 상표명뿐만 아니라 멤버인 아란, 키나, 세나, 시오까지 총 60개의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특히나 소속사인 어트랙트 측이 피프티피프티라는 영문명으로 상표권을 출원해 온 상태였기 때문에 멤버들의 부모님은 피프티피프티라는 한글명으로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그 상표를 피해서 한글명으로 했다. 그러니까 다 알고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괘씸죄가 대중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상황입니다. 전홍준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전홍준 대표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측근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전홍준 대표는 기사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도 엄청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의 부모님이 이 업계를 정말 잘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냐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홍준 대표에게는 천운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피프티가 데뷔한 지 벌써 7개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3월부터 빌보드 차트 인을 하면서 상위권을 휩쓸었다. 그렇다면 일찌감치 해도 모자랄 판에 5월 달에 처음으로 피프티라는 영문명으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점이었잖아요.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사실 멤버들과 이 업계가 굉장히 미묘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측근들이 혹시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상표권 출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언을 해서 5월 15일 날 첫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영문명으로 상표권이 등록이 되면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도 똑같은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피프티라는 한글명으로 출원을 하긴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아직은 출원 단계다. 출원해서 정식으로 등록 절차를 밟기까지 보통 14개월에서 18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뜻이 뭐냐? 아직도 어트랙트 측에서는 이 상표권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는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물론 이 상표권이라는 게 선 출원자에게 우선권이 들어갑니다. 한 달 더 빨리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트랙트 측이 우선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어찌됐건 전속계약 해지 신청이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향후 법적 다툼 과정에서 뜻밖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다 알고도 신청을 한 걸까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이 되느냐, 그 과정들을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멤버들은 부모님의 명의로 60건의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람료와 보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표권의 경우에는 건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람료의 경우에는 건당 56,000원이 듭니다. 60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 336만 원의 관람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보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한 건당 2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60건의 경우에는 1,2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만 합치더라도 1,536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했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철저한 계산하에 진행이 됐다. 그리고 그 디테일을 보면 더욱더 소름이 돋습니다. 사실 어트랙트 측에서 상표권을 출원한 시기는 5월 15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표권도 구체적인 세부 내역들이 있습니다. 5월 15일에 진행한 상표권 내용은 41류, 그러니까 걸그룹명으로 쓸 수 있는 상표권이었습니다. 이 걸그룹명으로 쓸 수 있는 상표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6월 15일 날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멤버들이 가방이나 의류나 화장품이나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상표권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그룹명으로 쓸 수 있는 41류에 대해서는 5월 15일 날 진행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 기타 상표권에 대해서는 6월 15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멤버들의 부모님이 상표권 출원을 한 시기는 6월 19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기까지 3일에서 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상표권을 출원할 때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걸그룹명으로 쓸 수 있는 41류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음반, 문구, 인쇄물, 가방, 의류에 대한 상표권을 6월 19일에 출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큰 쾌재를 불렀을까.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영문명인 그룹명을 제외하고는 화장품, 인형 완구, 카페, 음반, 인쇄물, 가방, 의류에 쓰일 수 있는 모든 상표권을 출원했다. 그리고 단 3일 차로 그 기회를 잃게 됐다. 큐피트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저작권 문제를 두고 양측이 상당한 진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저작권을 통칭할 때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얼마만큼의 권리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래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까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들이 모두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앨범을 발매하는 소속사가 저작 인저권이라고 해서 44%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를 음원 유통사가 가져갑니다. 10% 정도는 저작권자가 가져갑니다. 나머지 6%는 실현자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큐피트의 저작권 문제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게 작사, 작곡, 편곡자에게 모두 돌아가는
권리거든요. 통상적으로 소속사가 44%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맹점이 뭐냐? 이 44%에는 소속사가 이 앨범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4%가 100억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앨범을 제작하는데 30억이 들었다. 그러면 30억을 제외합니다. 나머지 70억에 대해서 소속사와 멤버들 간의 정산 분배에 따라서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저작권에 대해서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가 자신의 비율에 따라서 그 비용을 모조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비 없이 순수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난 이 큐피트란 곡의 저작권입니다. 안성일 작곡가가 이 곡에 대한 지분을 95.5%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일 작곡가와 함께 일하는 B이사가 4%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버스의 관계자들이 99.5%를 소유하고 있는 곡이다. 문제는 이 곡이 안성일 씨가 작곡한 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웨덴 작곡가로부터 이 곡에 대한 바이아웃을 해왔다. 그런데 이 모든 사안들이 전혀 어트랙트 측과 상의되지 않은 채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어트랙트 측은 단 1%의 지분도 확보하지 못하고 안성일 작곡가 측이 99.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안성일 작곡가를 비롯한 더 기버스 측은 어트랙트 측에서 외주를 준 용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간의 비용을 어떻게 지불했을까 살펴봤습니다. 어트랙트 측에서는 안성일 씨를 비롯한 더 기버스 직원 4인에게 연봉을 지급해왔습니다. 안성일 씨에게는 1억 6천, B 이사에게는 연봉 6,600만 원, C 씨에게는 5,500만 원, D 씨에게는 4,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져도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외주 용역비로 지불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곡비도 추가로 됐다. 전홍준 대표가 정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 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시계도 팔고 차도 팔고 여러 가지 다 팔면서 비용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련한 9천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권리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멤버들은 딱히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없는 건가요? 멤버들의 상황은 더욱더 암울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일 신문기일이 처음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화해의 기미는 보이지조차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홍준 대표가 배임과 횡령을 했을 여지가 있다면서 형사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홍준 대표는 아이들만큼은 지켜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애들을 끝까지 믿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다. 누군가의 외부 압력과 혹은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제3의 외부 세력의 개입이 유력시되는 상황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외부 세력이 멤버들을 버리면 그만입니다. 본인의 살 길을 찾아서 버리면 남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소속사와 멤버들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바로 전홍준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여건상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사실 반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더 기버스 측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제3자로 지목된 주체이자 회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더 기버스 측에 찾아가 봤습니다. 사실 회사를 찾아가기 직전에 해당 경영진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직접 닿진 않았는데요. 현장 취재가 뭡니까? 찾아가니까 어렵긴 했지만 이 핵심 경영진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약속을 잡지 못한 터에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듣진 못했는데요. 다만 저는 분명하게 더 기버스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회사 입장이 어떤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안성일 대표의 입장이 어떤지를 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안성일 대표에게도 직접 수차례 연락을 취했는데요. 정말 어렵사리 안성일 대표 측으로부터 입장을 전달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의 몫입니다. 다만 안성일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밝힌 입장이란 점에서 전홍준 대표의 주장과는 어떤 내용이 다른지 시청자분들이 직접 한번 검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큐피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홍준 대표의 경우에는 9,000불의 곡비를 지급했고 그 비용이 스웨덴 작곡가에게 권리를 양도받는 비용으로 쓰였다는 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000불만큼의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안성일 대표의 입장은 이와 같았습니다. 곡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작품자들의 저작권이 제작자에게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모든 제작자분들이 곡의 저작 지분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그건 전 대표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양수도는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직에 있는 프로듀서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현직 프로듀서의 입장들은 이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해외에서 곡을 사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름에 본인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그 곡에 대한 지분을 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본명, 실명을 올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해외에서 곡을 사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오는 사람이 그에 대한 권리를 대부분 갖는 경우가 무척이나 드물다는 겁니다. 하지만 큐피트의 경우에는 안성일 대표가 무려 95%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기버스의 핵심 이사진인 B씨가 나머지 4%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자체가 무척이나 드물다는 겁니다. 안성일 대표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아이들에게 한 적이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바로 제가 한 방송에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전홍준 대표 사이에는 굉장히 큰 오해가 있었는데요. 전홍준 대표가 큐피트가 잘 된 이후에 일방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잘랐다라고 멤버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에게 사실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 아이들이 내가 일방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잘났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큐피트가 잘 된 이후에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대표에게 3집도 같이 하자. 여러 가지 메리트를 더 주겠다. 또한 외주 용역이 아니라 전담 프로듀서로 안성일 대표를 앉혀주겠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멤버들은 일방적으로 전홍준 대표가 안성일 대표를 잘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안성일 대표는 사실 확인서를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 통보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전홍준 대표는 제3의 외부 세력을 안성일 대표로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를 사문서 위조 및 횡령 문제로 경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한 차례가 아니라 2차례나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제3의 외부 세력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안성일 대표가 움직였다라고 확신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전홍준 대표가 이와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까? 안성일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은 소통을 한 직원들이 저희 팀들이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신 듯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증거 없이 직관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안성일 대표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반론이었습니다. 지금 멤버들이 문제 삼는 건 투자금 60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전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어트랙트 측과 피프티 멤버들 간의 결정적인 오해는 바로 이 60억이 어떻게 쓰였냐라는 것입니다. 이 60억을 어떻게 조달해왔고 이 60억이 과연 우리에게 쓰인 것이 맞냐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사실 안성일 대표가 멤버들과 가장 적극적으로 소통이 되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안성일 대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멤버들은 과연 이와 같은 불만을 안성일 대표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안성일 대표는 이와 같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멤버들과는 회사의 상태와 상황에 대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티스트가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외적인 스트레스 요소를 줄여줘야 합니다. 저희 팀의 역할은 아티스트의 테크닉과 퍼포먼스, 평판 관리 관련된 부분에 코멘트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명 자체가 본인이 제3의 외부 세력으로 지칭되는 것 자체가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돈 문제와 같은 것은 멤버들과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 팀은 멤버들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 멤버들이 어떤 컨디션을 갖고 활동에 임할 수 있는지, 그들의 평판이 어떻게 하면 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을 뿐, 이와 같은 60억이나 혹은 투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답을 해왔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과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현재 알고 계신 대로 정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알고 싶어하는 듯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멤버들 당사자들과 멤버들의 변호인 측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7월 5일 날 양측의 신문기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피프티 측 법률 대리인은 멤버들에게 이 60억이 쓰인 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이 60억이 어떤 식으로 조달되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홍준 대표의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형사 고소를 할 방침도 전했습니다. 멤버들과는 아직 연락이 닿고 있으신지 혹은 전속계약 해지 과정에서 아이들을 설득하셨는지. 이와 같은 질문을 한 배경을 시청자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멤버들이 처음으로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시점이 6월 19일이었습니다. 6월 19일에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에게 앞서 말씀드린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성일 대표는 멤버들의 부모님과 만나야 한다.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공교로운 것은 6월 19일 날 소속사 측에 온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에 멤버들은 어트랙트 측 그 어떠한 관계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닿는 유일한 한 명이 누구였냐? 바로 안성일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안성일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바비드림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한 조율을 위해서 연락을 했고 원만한 합의가 먼저다 라고 코멘트를 했다. 그러니까 6월 19일과 6월 20일 날 안성일 대표와 멤버들 그리고 멤버들의 가족들과는 연락이 됐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바비드림 뮤직비디오라는 일 때문에 연락을 취한 것이지 다른 의도로 연락을 취한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합의가 먼저다 라고 코멘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멤버들 측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트랙트 측과 더 이상 일을 안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그만두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어트랙트 측에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만두겠다라는 뜻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의아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 3월 20일 날 멤버들은 큐피트를 통해서 빌보드 차트 인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난 시점에 굳이 안성일 대표가 그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사실 안성일 대표가 큐피트가 잘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PPT가 잘 되는 과정에서 안성일 대표의 공로도 상당히 높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홍준 대표가 일방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잘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전홍준 대표와 멤버들 간의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계기로 안성일 대표가 그만두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는지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데뷔 앨범부터 누적된 문제들이 있었고 3월 무렵부터 팀들이 번아웃이 온 상태에서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더기버스 자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밀려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안성일 대표는 멤버들에게 본인이 잘렸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멤버들의 일방적인 오해다라는 것이 안성일 대표의 입장인데요. 사실 안성일 대표에게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에 대한 말은 아끼는 모양새였습니다. 다만 안성일 대표 측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지금도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부디 객관적인 팩트를 근거로 해서 균형 있게 해당 사안을 다뤄달라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안성일 대표 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반론 역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역시나 시청자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걸그룹 피프티를 둘러싼 논란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면 안성일 대표가 반박하는 식의 공방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작 당사자인 피프티 멤버들은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방적으로 여론이 전홍준 대표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 역시 적지 않은 실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전홍준 대표는 어떤 실수를 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일단 취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트랙트 측은 프로듀싱 능력이 없어서 전적으로 안성일 대표에게 일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어트랙트 측은 사실 전홍준 대표와 10년도 넘게 함께한 전담 프로듀서가 있었던 것인데요. 피프티를 하게 되면서 안성일 대표가 외주 영역사 대표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담 프로듀서와 안성일 대표가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전담 프로듀서가 여러 차례 의아함을 느끼고 전홍준 대표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전홍준 대표는 전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신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트랙트 전담 프로듀서는 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관련된
이 일을 하게 됐다. 수차례 전담 프로듀서가 여러 가지 시그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홍준 대표는 전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믿었다. 전홍준 대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책을 했었는데요. 부모 형제보다 더 안성일을 믿었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인터파크가 투자한 90억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피프티 멤버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금액이 바로 이 투자금입니다. 스타크루 ENT로 9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는데 왜 이 가운데 60억이 어트랙트 측으로 왔는지, 정말 우리에게 60억 원이 쓰인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사실 이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면 언제 이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2020년 8월에 처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사안은 인터파크와 스타크루 ENT 간의 선급 투자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선급 투자 계약이 뭐냐? 대부분의 중소기획사에서 아티스트 제작을 위해서 자금 조달 방안 중에 하나로 쓰이는 투자 방식입니다. 음반사로부터 음원과 음반 발매를 약속하고 선급을 받아서 제작비에 투자하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터파크 측에서 90억 원을 스타크루 ENT에 넘겼는데 결과적으로 어트랙트 측에 60억 원이 가지 않았습니까? 피프티 멤버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본인의 빚이 된 게 아니냐는 주장인 것입니다. 사실 이 주장 자체가 납득하기 힘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빚은 피프티가 아닌 전홍준 대표가 전적으로 갚아야 되는 금액입니다. 자, 투자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일단 인터파크 측에서 이 9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스타크루 ENT에 투자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바로 전홍준 대표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홍준 대표는 스타크루 ENT의 경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성운이라는 가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바비킴과 함께 하면서 매출을 창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성운의 성공과 바비킴의 성공에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 대표 믿을만 하겠다. 그래서 90억 원의 성급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인터파크 측에서 최초로 투자를 결정했을 당시 90억 원 가운데 50억 원은 하성운과 바비킴에게 쓰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억 원에 대해서는 전홍준 대표가 새로운 걸그룹을 론칭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 그룹에 투자해봐도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잠정적으로 40억 원을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는 인터파크 측에 어필을 한 거예요. 새로 론칭하는 걸그룹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국내가 아니라 미국 시장을 정적으로 겨냥을 했고 걸그룹 색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의 근거를 기반으로 전홍준 대표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좋다. 6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걸그룹에 써도 좋다라고 결정을 내리기로 합니다. 인터파크 측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던지 다 전홍준 대표의 마음입니다. 다만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본인의 차와 집을 사는데 혹은 사치품에 쓰였다 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전홍준 대표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피프티의 성공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터파크 측에서는 그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래대로 돈이 쓰였고 성공적으로 론칭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향후 전홍준 대표가 갚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한 당사자가 하성운도 아니고 바비킴도 아니고 인터파크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이 60억 원에 대해 수혜를 입은 피프티가 이 돈이 왜 이렇게 들어왔느냐 라고 하니까 인터파크 측에서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면 왜 피프티 멤버들은 그 빚을 자신들이 갚아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어찌됐건 이 6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갔으니까 피프티 멤버들은 이 60억을 전홍준 대표와 함께 까야 됩니다. 투자금을 까고 난 뒤에 흑자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60억 원을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까지 남았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걸그룹 멤버들이 이 돈을 갚아야 할까? 아닙니다. 그 금액은 계약 종료와 함께 전적으로 전홍준 대표가 떠안아야 되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가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피프티 멤버들이 문제를 삼는 부분이 스타크루 ENT로 돈을 받고 왜 어트랙트에서 쓰였느냐라는 것인데, 스타크루 ENT로 돈이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조달이 됐느냐? 스타크루 ENT에서 어트랙트 측으로 대여금 형식으로 조달이 됐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멤버들은 처음에 스타크루 ENT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어트랙트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날인한 계약서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어트랙트가 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이 어트랙트 소속 가수임을 증빙하는 확인서에도 멤버들이 모두 서명을 했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인터파크 입장에선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뭐 그룹을 양성하는 데 쓰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PFT의 대박으로 인해서 인터파크가 아주 순조롭게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과정에서 당사인 인터파크가 아닌 PFT 멤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럼 이게 피프티의 빚이라기보다는 그냥 어트랙트의 빚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PFT 멤버들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를 팔았다, 시계를 팔았다, 노모의 돈을 썼다, 어쨌다, 뭐 전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자, 이 말이 왜 나왔냐? PFT의 사촌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와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전홍준 대표의 주장은 9할 이상이 거짓이다. 멤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차와 시계 그리고 노무의 돈을 썼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분이 사촌 동생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관련이 있는 분으로는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홍준 대표는 정말 차와 시계와 노모의 돈을 쓰지 않았을까? 이 부분의 결정적인 사안 중에 하나는 멤버들이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전홍준 대표는 이 부분을 멤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부담이 될까봐. 전적으로 떠하는 부분, 본인이 어떻게 전홍준 대표가 시계와 차와 노모의 돈을 썼는지 멤버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단정지어서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 모르죠. 충분히 모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거짓이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았던 충격적인 한 가지는 일단 전홍준 대표는 시계를 팔았습니다. 고가의 시계를 팔았는데 현재 전홍준 대표가 차고 있는 시계는 5만 원대 카시오 시계였습니다. 그간에 차던 시계가 걸그룹 론칭 과정에서 바뀌었고 현재는 카시오를 차고 있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의 잘못, 멤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어필했어야 됩니다. 야, 너네들 때문에 차도 팔았고 시계도 팔았고 노모의 돈까지 썼다. 잘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멤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될까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니 오히려 거짓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런 처리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 역시 제작사 대표로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홍준 대표에게 컨택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 측이 제게 전해온 입장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팩트로 진실을 가리고 싶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감성팔이 등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호도하고 싶지 않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만을 따져달라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전홍준 대표의 입장과 어트랙트 측의 입장은 명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의혹에 대해서 핵심 당사자인 안성일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래서 저는 안성일 대표에게 수차례 컨택을 해왔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에게 직접 물었고 안성일 대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왔습니다. 바이아웃이 레이블딜의 일종이라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업계분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레이블딜과 바이아웃은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이아웃이 레이블딜의 일종이라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어트랙트를 위해서 여러 기업과 파트너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했습니다. 레이블딜은 주로 미국이나 영국 같은 해외에서 레코드사와 아티스트, 레이블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그 형태로는 여러 종류와 세부 조건들이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협의를 하여서 세부 조건과 형태 등을 결정합니다. 전홍준 대표의 요청으로 레이블 딜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었고 워너뮤직과 어트랙트 간의 레이블 딜을 위해서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계약의 세부 사항은 워너뮤직과 어트랙트 간의 협의 사항입니다. 논의 중 세부 내역과 협의 내용에 따라서 레이블 딜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어트랙트와 워너뮤직이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옵션 중에 워너에서 바이아웃을 제안했으나 전홍준 대표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후 선급급 형태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아웃이 레이블 딜의 일종이라 정의 내림이 아닌 협의사항에서 나올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트랙트와 소통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 해당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연결만 시켜줬을 뿐 바이아웃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워너뮤직 코리아와 전홍준 대표가 하는 일이다.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홍준 대표를 살린 녹취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뭐 확인할 게 좀 하나 있어서 네네. 일단은 그 등록이 이제 그게 다 올라가면은 그 퍼블리셔 이름으로 다 등록이 다시 다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근데 네. 지금 2달 됐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1집 때 거요? 아니면 2집 아니, 때 거요? 요번에 큐피트. 그건 한 3개월 걸려요. I'm 네. so sorry.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대표 간의 통화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서 안성일 대표는 퍼블리셔 등록을 위해서 3개월 안에 정리하면 된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퍼블리셔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 3개월을 얘기했을까? 일단 콘카에서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곡의 발표 이후 한 달 안에 저작권 관련한 사항을 등록시켜달라. 그런데 이 한 달도 머스트가 아니에요. 권고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저작권료 지불을 위해서 권고를 하는 사항이지 반드시 한 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3개월의 규정을 갖고 있는 기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콩카에는 그 어떠한 규정에도 3개월 안에 뭘 등록시켜라, 변경시켜라 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추후에도 충분히 등록시킬 수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특히 외국 저작권자의 경우에는 국내의 관련법을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대리인이 진행을 해주는데 만약 아직도 대리인을 찾지 못했다면 비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콩카 측이 빨리 국내 퍼블리셔를 찾아서 등록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하지만 안성일 대표의 경우에는 3개월이라는 명확한 기한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어떠한 규정도 없는데 대체 왜 이 3개월을 명확하게 짚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안성일 대표와 전홍준 대표 간의 이 통화를 나눈 시점이 4월달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에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딱 3개월 걸렸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안성일 대표의 태도입니다. 안성일 대표가 이 곡을 스웨덴 작곡가로부터 100% 양도받는 것, 그 계약을 하는 것 자체는 적법합니다.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을 안성일 대표가 전홍준 대표에게 그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외주 용역 계약서를 살펴보면 을인 더기버스 측이 걸그룹 프로젝트 과정에서 1년의 사안에 대해서 갑인 어트랙트 측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 달에 이루어졌다면 걸그룹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저작권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 전홍준 대표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월 달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대표 간의 통화 내역을 보면 전홍준 대표는 그 어떠한 내용도 몰랐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큐피드란 곡이 안성일 대표를 비롯한 더기버스 관계자들이 99.5%를 소유하고 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쓰는데 드는 비용은 전부 어트랙트 측이 냅니다.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곡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트랙트 측이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그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어트랙트 측과 안성일 대표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일 대표는 어트랙트 측에 그 어떠한 고지조차 하지 않았다. 자, 네 번째, 퍼블리셔들도 이해하기 힘들어했던 또 한 가지 사실. 이 내용은 피프티 멤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더 큐피드라는 곡의 저작권 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일 대표가 28.65%, 더 기버스가 66.85%, 더 기버스 B이사의 지분이 4%, 멤버인 키나가 0.5%입니다. 더 기버스의 B이사는 작사는 물론 작곡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최초 입사 자체를 안성일 대표의 회사로 입사를 했고 계속해서 안성일 대표와 협업을 했던 그냥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4%나 되는 곡의 지분을 가져갔다. 그렇다면 멤버인 키나는 대체 왜 0.5%의 권리를 가져갔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키나는 큐피드의 랩 부분에 대해서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랩 부분에 대해서 키나가 직접 참여를 해서 수정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키나에게는 0.5%의 지분이 주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래퍼가 랩 부분을 수정했을 때 받는 지분이 1.5%에서 5% 정도로 갑니다.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 1% 정도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성일 대표는 키나에게 0.5%를 줬다. 금전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지분입니다. 그런데 왜 0.5%를 굳이 줬을까? 만약에 키나 양이 직접 참여를 했는데 작곡자 지분을 주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준의 지분을 준 거다. 지금 피프티 멤버들이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키나 양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B 이사가 피프티 멤버들에게 들어온 광고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어트랙트 측에는 공유되지 않은 내용인데 이와 같은 내용은 사실일까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 모르게 대형 광고를 거절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올해 3월경 전홍준 대표에게 광고 및 해외 활동에 대해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에 전홍준 대표는 보고를 받고 동의 및 승인을 했습니다. 여러 사항들과 스케줄을 고려해서 진행된 부분인데 앞뒤 맥락 없이 언론에 왜곡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감입니다. 당시 광고 행사 관련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께 모두 공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티스트 건강 문제, 복귀 후 활동할 수 있는 준비기간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했기에 가능한 시기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월 달에 전홍준 대표와 광고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진행하자라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팩트가 맞았습니다. 3월 달에 분명하게 더기버스 측과 어트랙트 측이 광고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진행하자라고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광고 계약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 어떤 건이 들어왔는지, 어떤 사안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 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다. 어떤 업체가 광고 제안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전홍준 대표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진행을 하자고 했지. 현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까지 더기버스 측이 알아서 거절하라, 알아서 통보를 해라 라고 밝힌 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가 이 아이웨어 업체의 광고권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 얘기를 안 하지? 여기서 더욱 의아한 사안 중에 하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홍준 대표는 광고주를 만나기 위해서 수차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안들 다 알았다면 이런 노력이 필요 없었겠죠. 어트랙트 측은 지난 5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더기버스 직원 4인에게 부여된 이메일 환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가 계속 미뤄지면서 6월 초쯤에나 인수인계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직원분들에게 왔던 이메일 중 여러 건이 삭제됐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들을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현재 소송 및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사실 어트랙트 측은 5월부터 자체적으로 마케팅팀을 꾸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간 마케팅 업무를 해왔던 더기버스 측에 요청을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달라.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그간 더기버스 직원 4인에게 주어졌던 어트랙트 공식 개인 이메일 계정을 돌려달라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기버스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갔던 이메일들을 가져오라. 관련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차일피일 인수인계를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5월 초에 요청했던 사안들이 6월 초에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받은 이메일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삭제돼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어트랙트 측은 소름 돋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메일 삭제 이후 25일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메일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직원들이 어떤 메일을 삭제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측을 전자기록 손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안성일 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뜬금없는 바비의 뮤직비디오 촬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성일 대표가 큐피트의 저작권을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안성일 대표는 정말 뜬금없이 바비의 뮤직비디오 촬영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안성일 대표의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비의 뮤직비디오 촬영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촬영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뮤직비디오 촬영권이 무산됐습니다. 대체 왜 무산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전홍준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정말 큰 프로젝트인 바비의 뮤직비디오 촬영권이 무산됐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라고 짚었습니다. 특히나 안성일 대표는 관련해서 카톡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6월 9일 안성일 대표는 전홍준 대표에게 뮤직비디오 촬영권에 대한 보고를 진행합니다. 논의 일정, 촬영일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편집 7월 2일까지, 영상 납품 7월 3일, 아틀랜틱 요청이다. 공개는 7월 7일. 4. 예산, 영상팀 예상 약 2억 원. 바비는 무조건 하는 게 좋으니까 일단 만나서 설득을 해보고 아란이와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6월 20일
주동자 색출 발언 및 바비 뮤직비디오 촬영 중단을 요청했다. 전홍준 대표, 숙소 이탈을 주도한 이번 일의 주동자를 찾아서 책임을 꼭 물을 것임.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중략. 안성길 대표, 대표님 진짜 중지시키나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전홍준 대표, 네, 중요 소송건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6월 21일 촬영 중단 원인에 대한 거짓 주장. 전홍준 대표, 바비 OST 건은 아라니의 의사소견으로 진행을 못하는 것임. 7월 14일 복귀. 아이들과의 빠른 합의만이 서로 살 길임. 외부에 알려지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음. 다 상처만 남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안성일 대표는 아란의 의사소견으로 뮤직비디오 촬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안성일 대표와 입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뮤직비디오 촬영이 무산됐고, 특히나 이 뮤직비디오 촬영 무산건에 대해서 아란이의 건강 문제로 입을 맞추자라고 주장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은 바로 아란 양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아란 양은 지난 5월 담낭염 수술로 인해서 약 2달간 공식적인 휴식을 갖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 촬영권이 워낙 큰 건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건은 어트랙트 측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워너뮤직 코리아를 통해서 더 기버스 측으로 제안이 들어온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의 평판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래서 안성일 대표는 끝까지 촬영을 하고 싶어 했고 아란 양까지 설득에 나서게 됩니다. 아란 양이 수술을 받고 나서 굉장히 힘든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득에 들어간 이후에 아란 양의 분량을 최소화하고 찍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안성일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전홍준 대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전홍준 대표 역시 뮤직비디오 바비 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갖는 사안이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사안. 제작사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6월 19일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로부터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긴급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에게 사실 확인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내가 당신을 자르지 않았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써달라. 왜냐? 아이들이 내가 일방적으로 안성일 대표를 잘랐다고 오해를 하고 있더라. 하지만 안성일 대표는 이 부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일 대표가 가장 꽂혀있는 부분은 바로 바비 뮤직비디오 촬영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의 부모님도 만나서 설득을 하겠다.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던 바비 뮤직비디오 촬영건이 6월 20일 날 공식적으로 캔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일 대표는 전홍준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결정적인데 그렇다면 전홍준 대표는 대체 왜 갑작스럽게 뮤직비디오 촬영을 취소했던 걸까? 결정적인 사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멤버들이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보낸 시점은 6월 19일이었습니다. 문제 제기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피프티는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을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투명하지 않은 정산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 한 가지는 건강 상태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강행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 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바비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강행할 경우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해지의 결정적인 계기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주게 된다. 이 부분을 전홍준 대표는 법적 조력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6월 20일 날 안성일 대표에게 통보합니다. 그러자 안성일 대표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왜 안 하겠어? 아이들 알려지는 거고 더 알려지는 건데. 근데 소송이 들어왔잖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들이 상의해서 하지 말랬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일단 저는 미국 쪽이랑 얘기하고 지금 하는 거 얘기하고 저는 대표님 애들이랑 이따가 오케이. 4명 통화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대표님 아무래도 의사 빨리 복귀하는 게 좋은 거야. 의사 전달하고요. 오케이. 대표님 저는 손 털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하나하나 곡만 받아서 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관여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이 일을 과연 누가 주도했을까?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촬영건이 어트랙트와
더 이상 협업을 이어가지 않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공교로운 것은 멤버들이 6월 19일 날 건강하지 않은 상태임을 밝혔음에도 활동을 강행했다. 활동을 강행한 주체는 누구냐? 유일하게 멤버들과 소통이 되는 인물은 안성일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뮤직비디오가 순조롭게 촬영되면 멤버들은 원하는 대로 소속사를 떠날 수 있고 안성일 대표는 본인의 평판과 세계적인 명성을 다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취소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 양측이 원하는 모든 결과를 이뤄낼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멤버들이 단 하루만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소속사에 늦게 보냈다면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분명하게 아라니의 건강 상태 때문에 뮤직비디오 촬영을 못하는 것이다 라고 카톡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아라니 건강 상태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촬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입을 맞추자는 것인지, 어떻게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성일 대표 입장에서는 멤버들이 다 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역시 안성일 대표가 주도를 했는데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뮤직비디오 촬영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떻게 입을 맞추자라고 호도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6월 20일 날 법적인 조력을 받아서 뮤직비디오 촬영이 불가하다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전홍준 대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모든 사안들을 지금은 확인되지 않은 제3의 세력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멤버들 역시 정당한 근거로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고 안성일 대표 역시 바비 뮤직비디오 촬영권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전 세계적인 명성과 인지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촬영이 진행될 경우 유일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인물은 전홍준 대표밖에 없다. 이 일을 과연 누가 주도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홍준 대표는 한 겁니다. 아이들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뮤비를 찍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 같으면 나가겠다는 애들 데리고 뮤비를 찍게 해주겠느냐?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은 이후에 변호인과 상의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대로 찍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멤버들에게는 명분이 생긴다. 아픈 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안성일 대표가 설득에 나서지 않았느냐, 전홍준 대표랑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안성일 대표는 외주 용역 업체일 뿐입니다. 결정은 어트랙트 측이 한다.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의 제안을 전홍준 대표가 받아들일 경우 모든 일이 억울해질 수밖에 없다. 아이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가 밝힌 입장이 숙소 이탈을 주도한 이번 일의 주동자를 찾아서 책임을 꼭 물을 것이다. 이게 과연 누구를 향한 말이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성일 대표는 대표님 진짜 중지시키나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찍었으면 전홍준 대표는 지옥 같습니다. 그리고 안성일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사의 의사결정은 멤버 건강 탓, 프로듀서 탓, 거짓으로 발표된 촬영 중단 원인, 통화 내용에 따르면 본인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멤버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시간을 못 맞췄다. 아란이 담낭 제거 수술로 인해서 의사소견상 7월 14일까지 요양을 취하라 라는 결정이 났다. 아니 뮤직비디오 촬영 무산의 결정적인 배경은 아란 양의 건강 상태가 맞습니다. 7월 14일 복귀 예정인 멤버들이 있는데 그 멤버가 괜찮다, 찍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강행할 경우 전속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에 빌미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멤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촬영 취소를 했는데 이게 왜 거짓 주장이라고 하는 건지 사실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이들이랑 더기버스랑 연관이 돼 있는데 왜 자꾸 엮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걸까요? 제3의 세력에 대해서 본인들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데 자꾸 어트랙트 측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더 기버스와 피프티 멤버들 간의 모종의 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당사, 즉 더 기버스 측의 피해가 막심하다. 더 이상은 엮지 말아달라 라고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멤버들과 유일하게 소통이 되는 인물은 안성일 대표였다. 이 보도자를 통해서도 아라는 미안한 마음으로 본인의 건강 이슈로 인해서 멤버들이 피해보는 상황을 피하고자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란의 분량을 최소화하여 진행하자는 긍정적인 피드백 아래 준비를 시작했고 뮤직비디오 제작팀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움직임과 분량을 진행하도록 논의를 나눴습니다. 누구랑 나눴다는 거야? 소속사 측은 멤버들과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멤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 결정을 내린 전홍준 대표가 욕을 먹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만약에 아란 양이 안 아팠어요. 그러면 욕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의사소견이 있고 7월 14일 복귀를 선언한 상황에서 그 이전에 일정을 앞당겨서 진행할 경우 그에 대한 리스크는 전적으로
전홍준 대표가 책임을 지게 된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3의 외부 세력이 있다라고 했던 어트랙트 측의 문제 제기. 침묵을 이어오던 안성일 대표가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안성일 대표는 자신의 인스타 사진을 영화 존윅 사진으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가 복수극이란 점에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해명에도 불구하고 안성일 대표의 주장에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선급금이 제때 투입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자, 안성일 씨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준 대표가 유통사 인터파크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작비에 제때 투입하지 않았고 약속된 시기에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파트너사에게 제작비 지급이 연체 체납되어 결국 대비까지 늦어졌다. 자,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인터파크로부터 받은 90억 원의 행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인터파크 뮤직은 2020년 8월 달에 스타크로 ENT에 90억 원을 투자합니다. 어트랙트 측은 이 가운데 60억 원을 피프티 측에 사용했다라고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이 60억 원의 선급금이 대체 어떤 이유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 자, 이 부분은 자금의 흐름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3의 인물들은 파악하지 못하는 비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터파크에서 투입된 60억 원 가운데 실제로 피프티에게 투자된 금액은 40억 원이었다. 그러면 20억 원이 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는 바로 이 지점을 짚어낸 겁니다. 안성일 대표뿐만 아니라 피프티 멤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어트랙트와 피프티 멤버 간의 첫 번째 신문 기일에서 피프티 멤버의 변호인이 이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60억 원 이상을 멤버들을 위해서 쓴 게 맞는지 의심된다. 이 선급금 계약에 멤버들은 동의를 한 적이 없다. 이와 함께 전홍준 대표의 배임 및 횡령도 의심했다. 추후 전 대표를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뿐만 아니라 피프티 측 역시 60억 원의 자금 행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 저 역시 의아했습니다. 실제로 60억 원이 마땅히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억 원만 투입이 됐고 그 이후에 한동안 정체기를 거쳐서 2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 걸까? 안성일 대표와 같은 외주 용역업체 대표는 파악할 수 없는 흐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 업계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90억 원의 자금의 성격을 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 90억 원을 인터파크 뮤직에서 투입을 해주잖아요. 이 금액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냥 90억 원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고 난 이후에 이 돈을 한 번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0억씩 투자를 하고 20억씩 투자를 하고 시간에 따라서 필요할 때 돈을 씁니다. 그러면 쓰이지 않는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넣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계 관례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선급금 지급을 받으면 대다수의 대표들이 은행에 관련 돈을 넣어놓습니다. 이자 소득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보기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90억 원을 받았다며.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있을 텐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한동안 자금난을 겪으면서 제때 투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3의 외부 세력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60억 다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쓰고 나서 모자란다. 오케이. 그런데 40억만 쓰고 모자란다. 그렇다면 전홍준 대표가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서 유용을 한 것이 아니냐. 그 20억이 2020년 8월 달에 받았다니까요. 2년 동안 이자만 굴려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알려지지 않은 내막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막을 취재하면서 저 역시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안입니다. 전홍준 대표는 그간 수많은 그룹과 가수들을 제작해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액의 선급금이라도 받게 되면 각각의 비용으로 계속 쓰이게 된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예상대로 쓰이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후루룩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멤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강남에 숙소를 해줬고 멤버들에게 2년 동안 영어 공부를 시켰고 그리고 좋은 곡들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투입되다 보니까 돈이 한 번에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앨범이잖아요. 앨범 나오기 전에 이 돈들이 다 쓰이게 되면 앨범 마지막 단계 95%까지 하면 뭐합니까? 나머지 5%의 돈이 없어서
도산할 수도 있다. 앨범 못 낼 수도 있다.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전홍준 대표는 결단을 내립니다. 인터파크 측에 요청을 합니다. 일단 피프티피프티의 돈은 40억 원만 입금을 해달라. 나머지 20억 원은 추가적으로 요청할 때 앨범 발매 직전에 요청을 하겠다. 따로 입금을 해달라.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억 원의 비용을 모두 소진하였던 바 추가적으로 20억 원을 요청한 기간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투자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았던 겁니다. 전홍준 대표 입장에서는 마지막 도박을 감행한 겁니다. 멤버들에게 필요한 모든 투자금을 다 투입한 이후에 돈이 모자르면 안 되니까 최후의 보루로 멤버들의 앨범 2장을 내는 비용 각각 10억 원씩을 책정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멤버들 앨범 2장은 내줘야겠다. 하지만 물론 전홍준 대표의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서 전홍준 대표가 자신의 시계도 팔고 차도 팔고 노모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쓴 사안이었다. 그러니까 안성일 대표와 피프티피프티 변호인 측은 바로 이 20억 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홍준 대표가 아이들의 앨범을 내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금액이었다. 안성일 대표가 밝힌 저작권 해명에 대해서도 모순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 큐피드의 원 저작권자 이름을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 4월 나눴던 안성일 대표와 전홍준 대표 간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등록이 이제 그게 다 올라가면은 그 퍼블리셔 이름으로 다 등록이 다시 다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근데 네. 지금 2달 됐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1집 때 거요? 아니면 2집 아니, 때 거요? 요번에 큐피트. 그건 한 3개월 걸려요. I'm so 네. sorry. 아니, 그래서 내가 저는 알아야지 답을 해주니까. 저는 국내 저작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간 거고? 네, 왜냐면 안 그러면은 대표님 저기 인지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럼 우리가 이제 만불 주고 산 거 영수증 있죠? 당연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퍼블리셔 등록 때문에 그렇구나. 2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3개월이 걸린다. 저는 국내 저작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내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이름을 등록했고 외국 저작권자의 이름을 다시 등록시키는데 3개월이 걸린다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큐피드를 작곡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이 피프티피프티 1집 앨범 러빙미의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빙미 당시에는 이 작곡가의 이름으로 작사와 작곡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인물이란 뜻입니다. 외국 저작권자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에 이미 등록된 저작권자다. 그냥 코드만 갖고 가서 등록만 하면 되는데 굳이 안성일 대표는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해명은 모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큐피드란 곡의 보유와 소유 문제입니다. 안성일 대표가 밝힌 입장은 이와 같습니다. 더기버스는 2022년 4월 9일경 피프티피프티가 아닌 타 아티스트의 곡 수급을 위해서 큐피드 원곡의 퍼블리셔와 소통을 시작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 가능 여부 및 승인 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가 그해 12월경 원곡 작곡가 및 퍼블리셔와 저작권 양수도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큐피드는 해외 작곡가의 원곡에 안성일 대표의 편곡,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을 더해서 탄생한 작품이므로 큐피드의 원곡, 데모와 큐피드 완성곡은 분명하게 구별돼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프로듀서들이 얼마나 황당해 했는지 그 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외곡 구입들이 어떻게 진행되냐? 소위 말하는 뮤직 퍼블리셔들이 있습니다. 해외 곡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A&R 담당자들에게 데모곡 형태로 다 뿌립니다. 들어보시고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국내 담당자들이 곡을 들어보고 이 곡 쓸만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제서야 요청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그러면 뮤직 퍼블리셔들이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이 곡에 대해서 곡비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모곡은 그 누구나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이 곡에 대해서 2022년 4월 달에 이미 타 아티스트를 위해서 소통을 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곡을 소통한다고 해서 이 곡이 본인의 곡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곡들이 이미 수많은 담당자들에게 다 가 있어요. 뮤직 퍼블리셔들이 들어보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 곡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와는 다른 개념 아닙니까?
아무리 지난해 4월 달에 소통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 곡을 사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담당자들도 다 갖고 있는 곡이에요. 실제로 돈을 지불됐을 때야 그제서야 원 저작권자가 보내오는 파일이 바로 멀티트랙 파일입니다. 이 멀티 파일들이라는 게 어떤 거냐? 노래를 녹음하면 각각의 파트들이 있잖아요. 뭐 드럼도 있고 여러 가지 세션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따로 녹음한 파일을 멀티트랙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 파일들을 모아서 멀티트랙 파일로 전송을 한다.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 믹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베이스를 좀 낮추고 템포를 좀 빠르게 하고 각각의 파일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믹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믹싱 작업을 거쳐서 하나의 원곡 형태로 자연스럽게 다듬는 최종 작업이 마스터 파일링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데모 작업이랑 완성곡은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한 이후에야 이 곡에 대한 소유권이 생긴다. 그 전에 아무리 소통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도 소통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소통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곡을 소유한 데 있어 지불한 9,000불은 누가 냈느냐? 결과적으로 어트랙트가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성일 대표의 입장은 자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소유권을 사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다른 개념이죠. 왜냐하면 2022년 4월 달에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 곡의 프로듀싱 비를 언제 줬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안성일 대표는 타 아티스트를 위해서 이 곡을 봤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곡의 프로듀싱 비가 넘어간 시점을 보면 걸그룹 피프티의 프로듀싱을 하고 있던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외주 용역 계약서를 보면 걸그룹 관련된 모든 사안은 원청인 어트랙트 측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아티스트를 위해서 봤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돈을 내야 그거에 소유권을 주니까. 그 소유권을 언제 가져왔는지가 중요하지. 2022년 4월 달 타 아티스트를 위해서 봤다고 왜 얘기를 합니까? 그 아티스트를 위해서 산 곡이 아니잖아. 피프티를 위해서 산 곡인데 자꾸 타 아티스트 얘기를 합니다. 안성일 대표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2022년 4월 달에 프로듀싱 비를 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트랙 파일을 갖고 왔어야 돼. 갖고 왔느냐? 자료를 통해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트랙트 측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더기버스 직원들이 주요 이메일을 삭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자,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케팅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5월 달에 자체 마케팅팀을 꾸려서 더기버스 측에 요청을 합니다. 인수인계를 해달라. 이 시점이 5월 8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뒤에 전홍준 대표는 미국에 출장차 2-3주간 자리를 비웁니다. 그런데 출장 과정에서 전홍준 대표는 수차례 어트랙트 직원들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것인데요. 이에 전홍준 대표는 더기버스 측에 수차례 빨리 해달라. 어려운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메일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만 넘기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뤘다. 언제까지 미뤘느냐? 6월 15일까지 미뤘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메일 계정을 넘겨받고 난 뒤에 더기버스 직원들이 주요 이메일들을 삭제했다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래서 관련 이메일을 복구하려고 살펴봤더니 삭제 이후에 25일이 지난 파일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삭제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원본 그대로 다 넘겨줬는데 어트랙트 측이 오버해서 다 삭제했다고 파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메일을 삭제하더라도 IP 계정에 다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볼 수가 없지만 실제 어떤 파일들이 왔는지 기록 자체는 남아있다. 그래서 멤버들의 광고와 스케줄 관련된 다수의 이메일들이 삭제됐다. 더더욱이 소름 돋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월 초에 삭제한 이메일들은 25일이 지났으니까 복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6월 초에 삭제된 이메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복구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핵심적인 이메일들이 있었고 삭제가 됐었다. 다행히 그 이메일들은 복구가 됐다. 이에 따라서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 측에 횡령 혐의로 추가로 고소장을 넣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인지는 시청자분들이 분명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 멤버들이 돌아오는 시점을 8월 5일로 데드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 전까지 돌아오면 모든 걸 받아준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면 미국과 영국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프티 멤버들은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지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달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